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 미영 씨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영 씨는 두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첫째 딸과는 거의 매주 연락하며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둘째 딸과는 좀 다른 관계였습니다. 둘째 딸은 바쁘다며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고, 미영 씨도 속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딸과 만날 때는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 너무 멋있지 않니? 라며 웃고 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과는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니? 라는 걱정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둘째 딸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둘째 딸은 미영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됐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걱정하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 이 말을 들은 미영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 오히려 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후로 둘째 딸과의 대화를 완전히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딸이 하고 있는 일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물어보고 자주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도 기분이 좋단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딸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둘째 딸이 먼저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활과 상황에 맞게 연락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전화를 주고받는 것도 때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딸에게 전화가 오고 안 오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니까요. 사실 요즘은 전화를 잘 안 하게 되죠. 대신 카톡 같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있으면 서로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 날 때 전화해달라고 카톡을 남깁니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서로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녀들은 1년에 평균 112번 전화를 하고 40번 정도 부모님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달로 나누면 대략 전화 3에서 4번, 방문 2번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통화나 방문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반응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전화가 뜸하니? 라며 항상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요. 자녀들은 그럴 때마다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잦은 잔소리나 부정적인 반응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소통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자녀와 통화할 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 요즘 어떤 일이 있었니?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처럼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겠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면 자녀들도 그에 맞춰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바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일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될 때 만나서 식사할까? 라며 부드럽게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는 그들의 성향과 선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자녀는 전화 통화를 선호할 수 있고 어떤 자녀는 문자나 메신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선호하는 소통 방법에 맞춰 연락을 취하는 것이 더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지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아들이 일이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의 입장에서 많은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서로 시간을 정해 통화하기로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부모님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생활 패턴과 상황을 이해하고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일 하고 있어? 너의 관심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취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녀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잘 해내다니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죠. 부모님의 칭찬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되고 그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주면 자녀는 자신감이 생기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부모님이 그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 자녀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라며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은 단순히 대화의 횟수가 아니라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소통을 더욱 즐기고 부모님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부모님의 삶을 가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스스로 취미를 갖고 즐기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부모님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처럼 자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부모님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이 팁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의견 존중하기.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혹시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을 존중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처럼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가 부모님과의 소통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녀의 성취를 인정하기. 자녀가 이룬 성취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너의 노력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잘 해내서 정말 자랑스럽다. 너의 성취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축하해. 자녀의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인정과 칭찬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이 더욱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이번 주말에 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이처럼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을 마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리라 다짐한 부모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대입 취직, 결혼 과정을 모두 끝내면 막상 외로움과 허망함에 고통받는 중년이 있습니다. 바로 빈둥지 증후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들의 품으로부터 떠나보낼 때 느끼는 심적 상실감,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이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 폐경으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른 사별이나 이혼 등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모두가 겪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가족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자녀만이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 많이 겪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삶보다 함께하는 삶, 상대를 위한 삶을 살았던 부모들이 대체로 많이 겪는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이러한 가족의 해체에 따른 빈둥지 증후군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시작합니다. 늙을수록 자식에 연연하지 마세요.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식이 잘 성장하여 독립하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더 이상의 기대는 금물입니다.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덧정을 끊으세요. 관심의 모든 것은 잔소리로 비칠 뿐입니다. 형제 간 갈등은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남이 되는 시초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들 사이에도 누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느냐 등 갈등의 씨를 남겨주는 꼴입니다. 부모에게는 열 자식도 짐이 아니지만 자식들에게 부모는 짐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옛날의 가족 개념이나 효도 사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님을 이 시대의 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이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가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를 몰아왔고 이 시대의 노인은 준비 없이 가족 밖으로 몰려났습니다. 지금의 노인은 그 가족만의 힘으로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며 부모도 자식도 원치 않습니다. 효도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효도를 받던 부모 세대에게도 효도를 하던 자식 세대에게도 이제 효도는 멍해요. 부담일 뿐입니다.
이들의 노후는 가족이 아니라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독립하세요. 아들, 딸, 며느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다가는간 큰 노인네란 소리밖에 받을 대접이 없습니다. 요즘 효자는 돈과 119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빈둥지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자녀 독립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 자녀 빈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여가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부모의 공허함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을 위한 희생의 삶이 아닌 나를 찾기 위한 삶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느낄 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서 독립적인 인생의 막을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인생 이막을 계획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급급했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웰빙에 집중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보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자녀를 출가시키고 앞으로 남은 3, 40년을 어떻게 살지는 남편도 자녀도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에게 진정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상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면 활력소가 됩니다. 운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희생해온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큰 결정을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결정을 함부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천천히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수면, 식사의 변화, 주의력 저하, 죽음에 관한 생각 등 우울증을 의심할 만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어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녀는 독립해야 하고 이제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영역과 둥지를 만들고 부모의 둥지를 떠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있었다는 생각도 없애버릴 정도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과 배우자에게 집중하세요. 네 번째, 친구 관계를 돌아보세요. 주변에 좋은 말벗들이 많은 시니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려 노력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들은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자녀들이 성장의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전히 자녀를 품 안의 자식처럼 컨트롤하려는 부모들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들을 더 이상 돌봐야 할 아이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때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마련인 인간은 모두 어른이 되어 나아가 부모가 되고 그제서야 본인의 부모를 떠올리고 감사함과 그리움을 마음으로 깊이 느낍니다. 나이 들어 겪어봄으로써 뉘우치며 깨닫게 되는 사랑.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진정한 부모님의 마음. 부모 마음은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죠. 어렸을 때의 기억과 사춘기 때의 추억이 서로 얽혀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갑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상처와 흔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며 받은 상처로 인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의 기억과 상처는 자신의 삶에 있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평생의 보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자식이 되어서, 때로는 부모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 떠나보낸 후 사무치게 그리워하기보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내 고집이 부모님을 이기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팁과 조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소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4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의 은혜를 갚는 인연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요. 나아가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렇지요. 두 번째의 원한을 갚는 인연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으며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교의 죄악을 저질러 가족과 친족을 파멸시키며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뱉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망이나 조저, 동탁, 진회 등과 같은 간신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의 빚을 갚는 인연은 자식이 전생의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몇 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에 잘 되어 재산 좀 모으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빚을 되찾는 인연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랍하고 사회활동을 할 만하니까 그만 수명이 다해버리는 것이죠.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까지 시킨다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밭을 심은 데 밭이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거두고자 하거나 피를 씨 뿌리고 벼를 거둘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모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는다. 는 말은 옛사람들의 자식 사랑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의 자식 사랑법은 자식을 사랑하되 밖으로 드러내 나타내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사마광은 가범에서 증자의 말을 빌려 옛 사람들의 자식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자식을 사랑하나 얼굴에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자식에게 일을 시킬 때 얼굴에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도리로 이끌어 부모를 따르게 할 뿐 강압적인 말로 명령하지 않는다. 비록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내 나타내지 않고 항상 엄숙하고 장중하게 자식을 대하고 얼굴이나 말에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도리로 자식을 이끌어 부모를 따르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자식을 버리는 짓이라고 말한다. 강압적으로 명령하면 부모의 은혜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점차 어루만져서 따르게 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는 까닭은 첫째는 자식이 자만하거나 교만해질까 두려워서이고, 둘째는 자식 자랑이 자칫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게 비춰져 자식에게 해나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이고, 셋째는 자식을 앞세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화자찬으로 보일까 두려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마광은 부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간하는 자식은 그 잘못과 허물로부터 부모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의 언행을 가리켜 도리에 어긋났다고 힐책합니다. 하지만 사마광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모의 언행이 잘못되었다면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 순종하면 부모를 큰 악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큰 악에 빠지는 잘못과 허물을 저지르는데도 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나치는 노인, 즉 길 가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의롭지 않는 언행을 한다면 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부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간곡하게 간하되 부모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마광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마광은 세 차례 간곡하게 간해도 부모가 듣지 않으면 울부짖고 부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못과 허물이 있을 경우 기운을 진정시키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소리로 정성을 다해 간곡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만약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보아 다시 말씀드린다. 비록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에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에 익숙해지도록 그 잘못과 허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한다. 혹시 부모가 크게 화를 내며 매질을 해도
결코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고 더욱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마광의 가르침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씀드리는 순간 부모의 잘못과 허물이 밖으로 드러날 것인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사마광은 자식이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말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말씀드릴 뿐 밖에서는 숨겨야 한다. 집안에서 말씀드리면 부모의 잘못과 허물이 멀리 새어나가지 않고 밖에서는 숨기면 다른 사람들이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렇듯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말씀드리면 부모는 자식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자신의 잘못과 허물로 돌아오게 한다. 이러한 까닭의 집안에서는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정성을 다해 간곡하게 말씀드려 고치게 하고 밖에서는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자식이야말로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마주했을 때 대체로 눈을 먼저 마주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눈보다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손톱입니다. 손톱은 작고 조용하지만 말보다 많은 걸 보여줍니다. 정돈된 손톱은 삶의 질서를, 거칠게 갈라진 손톱은 고단한 생을, 지나치게 화려한 손톱은 불안한 내면을 대변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도 손톱은 그렇지 않거든요. 손톱은 그 사람이 어제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는지를 가만히 말해줍니다. 그 작고 조용한 손끝 하나가 말보다 더 정확하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동네 재래시장에 있는 수선집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점포에 늘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님과 말수가 적고 그저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옷을 맡기러 간 제가 무심결에 그분의 손톱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씻겨 있었지만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고 군데군데 부러지고 검붉은 실밥이 손톱 밑에 끼어 있었죠. 손톱 주변 피부는 자주 손톱깎이에 베인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손톱은 그분의 입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위해 손톱 손질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손톱에 로션을 바른 적이 있을까? 그 갈라진 손톱은 단지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온 삶의 무게였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손톱 하나에서조차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왔는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손톱이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의 손톱을 보고 마음을 다잡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편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인 중에 늘 완벽하게 꾸미는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손톱도 늘 반짝이는 젤네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계절마다 색이 바뀌었죠. 처음엔 자기 관리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도 날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 손톱만 보면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분에게 손톱은 외로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손톱은 어쩌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반짝임이었고 늘 바쁘게 뭔가를 꾸미는 손끝은 멈추면 울어버릴까 두려워서 쉬지 않는 몸짓이었죠. 손톱은 그런 그녀의 공허함을 가리고 동시에 버티게 해주는 작은 갑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손톱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말해주는 창이라는 거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정한 말투, 밝은 표정 뒤로 감춰진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이 손끝에 반짝이는 보석으로 달라붙어 있는 걸 조용히 바라보는 것도 때론 필요한 일이죠. 세상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늘 단정하게 손톱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조급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손톱 정리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쓰는 의식입니다. 바쁜 중에도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고 약속도 함부로 깨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손톱이 말해주는 생활의 성실함,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손톱만 보면 안다는 말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직관일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어떻게 다루는 사람이냐에 따라 손끝 하나에도 인생의 태도가 배어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손톱은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톱은 천천히 자라고 변화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톱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 속에 자기만의 리듬과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예전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손톱도 늘 깨지고 들쭉날쭉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손톱 깎는 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손톱은 단지 손의 끝에 붙은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몇 분의 시간,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말없이도 사람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톱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젊은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늘 손톱을 짧고 둥글게 정리해 놓고 손을 자주 씻고 손끝 하나에도 조심스러웠던 그녀. 왜 그렇게 손톱을 늘 관리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씻겨드릴 때
손톱 길면 피부 상처 날까 봐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녀의 짧고 정돈된 손톱은 말로 하지 않아도 얼마나 세심하게 타인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끝 하나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결국은 타인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손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으로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톱은 그 사람의 진심, 생활, 성격, 감정, 심지어 사랑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은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손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 손톱 하나로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악수를 하게 된다면 잠깐 손톱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손톱을 보며 아,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될 날도 오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부터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을 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껏 만나온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말은 잘하지만 마음이 안 갔던 사람, 늘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왠지 피곤했던 사람, 그런 이들 모두의 본성이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도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사람들의 버릇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을 보면 신뢰가 보인다. 처음 만난 사람과 밥을 먹고 나서 계산할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방을 여는 순간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준비된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 늘 누군가가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준비성과 성향은 가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가방 안이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물건을 망설임 없이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태도에서도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말과 행동에 책임감이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가방 안이 늘 어수선하거나 물건 하나 꺼내기 위해 모든 걸 뒤엎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건 단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을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엉켜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부 질서와 내부 질서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공간의 정리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방을 여는 태도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가방을 더듬으며 아, 현금이 없네. 카드가 어디 갔지? 하며 늘 뒤로 빠지는 사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반복되면 그 사람의 버릇이 됩니다. 일정한 자리를 가진 사람은 물건에도 자리를 줍니다. 중요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소한 준비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손, 폰 그리고 가방입니다. 그 작은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그 사람의 질서, 태도,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습관에서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쌓여 있는 물리적 흔적입니다. 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얼마나 성실할지를요. 두 번째, 만남 중에 폰만 보는 사람. 당신은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끊임없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톡 확인, 앱 탐색, 뉴스 기사, 주식 시세, 쇼핑, 시선은 폰에 있고 당신은 그저 배경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응, 나 듣고 있어. 계속 얘기해. 하지만 당신은 알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터빙이라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무시의 합성어로 눈앞의 사람을 무시한 채 폰에 집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깎고 당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당신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심이 담긴 상대 앞에서는 절대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닌 손을 보세요. 그 손이 폰을 향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가. 그 손끝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끝마다 난 원래 그래를 달고 사는 사람. 나는 원래 좀 직설적인 편이야. 내 성격이 좀 강해서 그래. 이해해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솔직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반복될수록 이 말이 서서히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리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당신이 불편해하면 그 책임은 회피합니다. 아니,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넌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사람에게는 사과도 성찰도 없습니다. 상처를 준 것보다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쪽이 먼저인 겁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대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해먼드는 이런 유형을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본인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다고 해도
불편한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고정시키며 방어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문제는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그 정도 말에 상처받는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당신만 조심하고 당신만 참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전부를 끌어안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에는 사실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라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고백인 셈이죠. 정말로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변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직원에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지인들과 있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고 공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느껴지고 웃는 얼굴에선 친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야, 여기 물 좀 줘요.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공손함은 사람을 가려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걸. 누구에게는 정중하고 누구에게는 무례한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말 잘 듣는 상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 변화를 권위에 따른 이중 태도라 부릅니다.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심하고 냉정해지는 것. 이는 인격의 불균형이자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강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약자에게 무리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누군가의 약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 인간의 존엄을 조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격성은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거울 신경세포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지켜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원에게 무리한 말을 던졌을 때 당신도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따뜻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진짜 인격의 시험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그가 약한 사람에게 무리한 태도를 보인다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무례함은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단지 아직 당신 앞에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흘려들은 그 말투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 인격의 요약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하고 다정하며 어디서든 예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주변을 배려하고 누구에게나 점잖은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보다 도로 위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쏟아지는 그 사람의 말이 더 거칩니다. 야, 어디서 끼어들어. 똑바로 좀 운전해라, 진짜. 와, 저 인간 미쳤나 봐. 갑작스레 내뱉는 욕설과 한숨, 짜증 섞인 말들. 클락션은 지나치게 길고 차창을 두드리며 윽박지르는 모습에 옆자리에 앉은 당신조차 움찔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 통제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익명성을 무기 삼은 폭력성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계인화라고 합니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감이 줄어들고 감정의 억제가 약해져 내면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운전석이라는 공간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입니다. 창밖은 익명의 타인이고 차량 안은 보호받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참았던 분노와 감정이 그 순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은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난 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잖아.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운전대는 작은 힘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리고 그 작은 권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엔 참던 말들이 운전대 앞에선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용하던 얼굴이 일그러지고 배려하던 태도가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졌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달라진다면 그 모습이 언젠가 당신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안전한 존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운전대는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은 인간의 방향성과 인격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운전하는 모습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운전할 때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그때의 말투, 태도, 시선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6번째, 남 얘기 없으면 말 못하는 사람.
야, 걔 알지? 요즘 회사에서 고생 엄청 한대. 그 집 아들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대. 걔네 부부는 벌써부터 사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 혹시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곁에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가십 같고 남들 사는 이야기 같아서 별 생각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묘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안에는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숨어 있어서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풀고 있는 겁니다. 불안, 비교, 열등감.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덜 초라해지는 느낌. 누군가의 실패를 이야기해야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느끼는 마음. 그 심리는 말끝마다 스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느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일시적인 자기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험담과 뒷말은 대화를 오염시킵니다. 처음엔 듣고만 있던 당신도 어느새 한마디 거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입이 당신을 향합니다. 예일대의 피터 셀러비 교수는 말했습니다. 험담은 자기 방어이며 불안한 내면이 드러나는 증거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가 그 말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내 삶을 왜곡하게 됩니다. 진심보다 말이 앞서고 관계보다 감정의 소모가 커집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 남의 이야기로 흥미를 끌고 남의 상처로 존재감을 만들고 남의 불행으로 우위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독처럼 퍼지고 당신의 인간관계에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끊임없이 남 이야기를 꺼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낸다면 그 말의 방향이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게 가장 큰 경계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버릇은 오랜 시간 쌓인 삶의 태도입니다. 7번째, 계산대 앞에서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 대화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할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공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보는 척하거나 가방을 뒤적이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내가 다음에 낼게. 저번에도 내가 냈잖아. 말은 자연스러운데 손은 끝내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가 핵심이죠. MIT의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문제를 푼 뒤 본인이 채점하고 돈을 가져가게 한 그룹과 감독관이 채점한 그룹 중 어떤 쪽이 더 정직했을까?
정답은 후자였습니다. 스스로 채점하게 한 그룹은 평균보다 조금씩 점수를 높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였죠. 지갑을 꺼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안 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그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소소한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의 위기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말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깊은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당신은 어떤 버릇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진심이 전해지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